더 오를 것 같은데. 더 오를 것 같아요.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가 않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지난 2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5.2% 올랐거든요. 네. 연평균. 네네. 근데 뭐 지난해 대비 지금 13%. 아 지금요? 예. 그 정도 나왔고 또 더 문제가 3달 만에 15% 오른 도시가 서울 인근에만 3군데 보이더라고요. 올해 1, 2, 3, 3달 만에 네. 15% 이상 오른 시군구가 경기도 시군구가 보이더라고요. 이건 서울이 안 오른 거지. 네. 그러니까 덜 오른 거지. 네네. 이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완전히 그냥 끌어 넘치는 중인 거죠. 그래서 우리 관심은 전부 서울만 보니까 근데 네. 서울 내에서야 당연히 서울 강남 3구라든가 혹은 뭐 마용성 이런 데는 탄력이 좀 둔화됐죠. 둔화됐지만 그건 상승률의 둔화인 거지 꺾인 적 없었고 계속 오르는 중인데 네네. 주변 지역 가격 대표적인 게 고양시랑 의정부시 가격 한번 그쵸. 알아보시면 일산 지금 장난 아니죠. 예, 그냥 그 실거래가가 그냥 찍히면 2배예요. 가격이 직전 거래가 몇 달 없잖아요. 그러다가 네. 딱 찍히면 세상에. 예, 그러니까 한 10년을 기던 아파트들의 값이 네. 수직 상승하고 있는 걸 보면 적어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네. 안정됐다기보다는 계속 그냥 가고 있는 중인데 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못 오른 데가 급등하는 네. 그 로테이션 장세지. 이걸 순환매라고 주식에선 부르는데 뭐 네네. 부동산에서 순환매라고 그러기는 어렵고 네. 네. 아무튼 서울에 좀 많이 눌러놨잖아요. 대출도 안 되니까. 네. 막 이런 걸로 눌러놓고 또 종부세 6월부터 또 세금 그죠, 강화되는 것도 있고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딴 데로 막 튀는 그 풍선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누르면 네. 다른 데가 데가 튀는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 저 심상찮은 여건이에요. 지금 심상치가 않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도 네. 급등장이었는데 네네. 이게 꺾였다고 말하기가 어려워. 또 이러다가 또 네. 이렇게 또 확 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럼 지금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금리 인상이 이제 다가오고 뭐 공급도 충분해지기 때문에 좀 하락장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예, 그건 뭐먼 이야기죠. 먼 이야기다. 예, 그러니까 제 타임 시계에는 안 보이는 타임 호라이즌 그러잖아요. 그런 거. 네네네. 제가 바라보는 지평선에는 아직 안 보이는 네네. 거죠.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의 지평선은 보통 1, 2년 정도가 될 네. 텐데 왜냐하면 그 이상 예측은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뭐 사실 작년 코로나 쇼크를 어떻게 해요? 그 이상은 예측이라기보다는 그냥 상상의 영역. 예. 우리 저 신사임당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 혹은 희망의 영역이니까 네네, 그건 제가 네. 알 수 없고 네. 왜 그러면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금리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네.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5% 10% 올랐어요. 미국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신속하게 안 나오죠. 네. 자 그런데 이상하다 싶잖아요.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아니 지금 이 불황에 무슨 임금이 10% 5%씩 올라. 네. 하고서 뒤져봤더니 세상에 저소득자가 다 잘려서 네. 고소득자만 임금 표본에 남아 있어서 임금이 근로자 임금 통계니까 네. 근로자 신분이 아닌 사람들의 통계가 빠지니까 아. 오른 게 없는데 임금이 오른 것처럼 왜냐하면 네네. 저소득자가 통계에서 빠진 거예요. 네네. 언론의 보도만 보면 통계만 보면 이걸 다 놓치는 거죠. 서울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 부동산만 이야기하고 네. 더 나가서 평균적인 통계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진실이 더 무서운 건데 그 네네. 뒤에 있는 진실은 어마어마한 실업자가 생겼고 그 실업자들이 과연 돌아올 것인가? 네. 일자리가 돌아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인플레라는 게 아니 뭐 국제 유가가 오르고 기후 변화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동의.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그런 뭐 원자재 가격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라 네. 임금 인플레가 나냐가 핵심인데 수요가 올라오느냐. 그렇죠. 근데 가능하냐 이거죠, 제가. 우리나라 지금 외환위기 후 최악의 고용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네. 인센티브 안 준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블라인드 앱 이런 그러니까요. 데서. 여기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나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똑같고 우리에 나오는 수많은 뭐 금리가 오르네 인플레가 나네 하는 이야기는 죄송한데 굉장히 선별된 정보에 불과하고 편향된 정보다. 네.
임금 인플레 따위는 없고 오히려 고용 대란이 사실은 존재하는 건데 네. 회사에서 이번에 보너스를 얼마 줄까를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과대 표본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앙은행이 실수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그 통계를 보고 네. 야 이거 지금 뭐 엄청 오르는데 금리 인상에 이럴 수 있다는 거 동의해요. 네. 그러나 그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게 오래 갈 수 없고 다시 인하로 가게 될 여지가 있는 게 노동시장의 현재 여건 아니냐. 아.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 와 물가가 올랐대, 잘 가네, 가격이 오르네, 자산 가격이 오르네, 다 인플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 지금 이 스튜디오 오는 동안에도 이렇게 보면 좋은 상가들 중에 문 닫은 데 얼마나 많고 그렇죠. 임대도 많이 붙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살았거든요. 네. 대학교 앞에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교 앞에 살았는데 네. 네. 이게 다 망했어요. 제가 그렇게 자주 가던 뭐 식당 또는 뭐 복사집 네. 또는 화장품 가게들 뭐 이런 데가 살아남은 데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충격이 발생한 상황에서 인플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를 인상하겠다. 네. 이건 일단 좀 상황 인식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적어도 물가만 보지 고용 인플레, 그러니까 고용 쪽은 하나도 안 보는 네. 거니까 네. 뭐 네. 근데 실수할 수 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두 번째 공급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네. 이번 3기 신도시의 5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32,000호 벌써 이제 이러면 추적이 역추적이 가능하겠죠. 네. 32,000호 신규 분양을 할 계획이라는 걸 밝혔는데 그 중에 네. 절반이 임대다.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아무리 집을 짓는다 그러더라도 네. 몇 년 걸려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죠. 그렇습니까? 그죠? 그냥 아무리 재건축 맨 땅에 재개발 지어도 3년 걸리니까. 예, 뭐 최소 분양하고 2년 반이라 그러는데 네네. 분양 전에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주택 공급을 늘려줄 수 있는 건 3기 신도시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 중에 일부 지역들은 이제 토지 보상 끝나가고 있으니까 네. 파서 집을 올리면 되죠. 네. 거기가 이제 3년 걸리지 않겠어요? 2025년 입주다, 네. 24년 입주다 그러는 게 그거예요. 자, 근데 그 물량이 또 새로 놓는 광역급 팽철도들도 들어가고 뭐 GTX도 들어가는 네. 그 신도시의 설계 상황이 보도가 되는데 3만 호가 넘는 집이 들어가니까 한 10만 명 살 수 있는 상당히 큰 신형 그 신도시가 생기는데 네. 거기 임대를 절반 넣겠다. 근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임대 아파트가 50%라는 거죠. 거의 50%. 네.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만 몇천 호인데 그 뭐 숫자까지 네네.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3분의 1을 그만큼 넘는 일반 분양이 절반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아이디어에는 이제 두 가지가 반영돼 있어요. 네. 또 첫 번째 아이디어는 맨날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 주택은 부족하지 않고 투기꾼이 있을 뿐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 네. 집 없이 살고 계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한테 네.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좋은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 네. 현재 우리가 아는 것처럼 LH공사라든가 또는 매입 임대가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잖아요. 네. 우리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인기 지역에 살고 싶은 거지 무조건 임대주택에 저렴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그 집착과 그 마음은 알겠는데 이번 3기 신도시 개발에서 많은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서울에 입주 물량이 특히 21년, 22년 거의 네. 만호대까지 떨어지는 입주 절벽의 세상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도시 만든 거 아니었냐 이걸로 다시 질문하자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가 2025년까지 입주를 지금 계획해서 공급을 하지만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그러니까 충분한 공급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시그널이 약하다. 진정되기는 좀 어렵다. 어려워 보인다. 적어도 지난 네. 21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5.2% 연 5.2% 올랐는데 네. 이거보다 더 오를 여지는 있지 않냐. 작년처럼 10몇 프로씩 오르는 게 아니더라도 네.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나왔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라면은 내가 3기 신도시 청약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는 게 나을까요? 저는 지금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어.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3기 신도시 청약을 준비하면서 근데 지난 이야기니까 그냥 할게요. 네. 작년 이맘때쯤 어떤 젊은 이제 그 부동산이 빠질 줄 알았는데 급등하기 시작했던 4월이잖아요. 네. 작년 4월을 돌이켜 보면 네. 뭐 코로나 쇼크로 해서 집값 빠지지 않겠냐고 기대했던 분들의 네. 기대가 다 무너지면서 늦었다. 빨리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돌아서던 작년 4월쯤이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똑같은 질문을 주셨죠. 네. 좋은 회사 다니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력이 있으십니다. 자기가 지금 집값이 빠질 줄 알고 못 샀다. 네. 근데 이미 서울의 집값은 그때 이제 2019년이니까 이미 네네. 비싸니까 2020년이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서울은 내가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럼 시흥에 살아. 네. 그 말을 들으시더니 막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거기 같은 데로 어떻게 다니라고 그러냐. 네. 네, 얼마 전에 전화가 오셨죠. 네. 안 샀던 거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고기를 내가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게 투자에 있어서 참 어려움인 거고 한 번 좀 가서 보면 여기 말고는 안 될 것. 그러니까 정말 신도시든 뭐든 여기 말고는 이제 개발할 데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몇 년 전 고향 향동 가셨던 분들이 느끼셨던 그 감정이랑 비슷할 거예요. 와, 세상에 서울에 이런 평지가 있다니 싶은. 골짜기지만 굉장히 평지거든요. 이제 그런 땅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대주택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공급된다면 청약의 가능성,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희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약을 준비해서 어디 전세 들어가라라는 건 이게 좀 저는 이건 불확실한 면이 좀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임대 물량이 많다면 과연 우리가 선호하는 좋은 입지, 괜찮은 자리에 그런 어떤 정말 청약의 기회나 나올지,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계약갱신 청구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그렇게 강한 환경이 이어지며 전세 가격이 하락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가 느껴진다면 그죠. 여력 되시는 분, 지금 특히 전세를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대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로 전세 사시는 분이라면 저는 주택 구입을 정말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한 적어도 1, 2년 정도는 상당히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 않냐. 1, 2년 정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0년에 임대차 3법이 시작됐으니까 2020년 여름 가을부터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신 분들을 새로운 임대라 바꾸거나 또는 집주인이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뛸 때 그때 또 한 번의 전세 쇼크가 올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그러니까 표본이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0개의 단지가 있는 중에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거가 평균 가격을 올렸을 뿐이지 그 가격 오른 거는 통계 아직 반영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외곽 지역에 지금 외곽 지역에 급등이 나온 게 서울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지금 청구권들이 터지는 시기, 청구권 끝나는 시기가 2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시작했으니까 2년에서 3년 뒤부터는 또 이 주변 지역의 전세가 엄청 오를 수 있겠네요. 더. 예, 그리고 뭐 여기서 밀려난 그때쯤 사람들이 되면 또 뭐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제에서 그때쯤 되면 이제 금리가 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리 오를 때 월세도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월세 사업자, 임대 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임대할 집을 갖고 계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여러 채 갖고 계시는 임대 사업자분들이 임사업자들이 주시잖아요. 그 임사업자분들의 이자 비용이 올라가게 될 때 월세 올라갈 가는 것도 8년 계약갱신 죄송합니다. 그 준공공 임대 8년이 2017년 시작했으니까 또 2025년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임대 그 준공공 임대 사업자 8년의 혜택을 보신 분들은 그 전세나 월세 가격을 인상 못 하고 있었거든요. 거의 인상 못했던 물량들까지 또 2025년도 있죠. 그래서 이게 2023년부터 25년 사이에 일종의 좀 임대 관련돼 있는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인데 왜 이걸 작년에 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의도는 좋은 법이잖아요. 전세 살던 사람들에게 좀 안정감을 주자. 근데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옵션이 서로 거래를 할 때 맞아요. 어디에 이득이 되는 옵션이 붙으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의 그냥 거래 상대로 봤을 때 임차인에게 좋은 옵션을 더 주면 그 포지션의 가격은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냥 희소해지니까. 더 유리해지니까. 더 좋아지면 더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주 물량이라도 많을 때 그 정책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입주 절벽이 올해부터 시작되잖아요. 2021, 22로 가면서 수도권 내에서 입주 물량 늘어나는 데는 인천밖에 없거든요. 뭐 인천조차 지금 급등 중이에요. 근데 입주 물량 많을 때 예를 들어서 역전세일 때는 이 정책이 의미가 없는 게 그렇죠. 어차피 이쪽이 더 그 집 빌려준 사람이 을이 되는 상황에서는 임대 3법이
오히려 전세 깎아주게 생겼는데 무슨 그죠? 예.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그럴 다 때는 우리가 좀 이게 그게 되겠네요. 좀 왜냐면 함부로 내렸다가는 다시 올려받지 못하니까 임대차 제한법 덕분에 예, 좀 빠지는 걸 밑에 방어해주는 역할도 생길 수 있죠. 네네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경제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시장의 거래 비용을 굉장히 높인 정책이다. 비효율적으로 만든 정책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이 법이 나온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불이 붙어버린. 그러니까 저금리가 첫 번째 원인인 건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2021년 입주 절벽에 대한 공포. 세 번째가 임대차 네. 3법으로 이어졌고 네. 이제 네 번째가 네. 이번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나왔던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아까 보여드렸던 3기 신도시의 개발 계획들 아웃라인이라 그러잖아요. 청사진이 나오는데 네.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는 것 같다. 그리고